안녕하세요. 미술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어렵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교 후에 이 우리나라 미술에 대하여 서술형 평가가 있을 예정이오니 잘 정리해 두면 많이 도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내용이 해당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교과서 81쪽에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미술사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테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질병들은 날 부르는 나. 전 인류가 살고 죽고 처절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린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우리 힘든 우리는 세상으로 쓰이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들리는데 우린 몸을 밝아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
스테이지의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 가사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이 된다는 뜻이 나오죠. 또한 우리 몸을 반을 가른 채 현실 없이 살아갈 건가 라는 가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듣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큰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현실의 모습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되새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발해 부분은 여기서 이 노래를 듣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 또는 사국 시대의 지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지도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떠올린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떠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이 넓은 영토의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그때가 676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신라가 자력으로 이 지역들을 통일했다면 우리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을 텐데, 신라는 자력으로 통일을 못하고 당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 통일신라 시대가 676년부터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통일했던 그 영역이라는 것이 대동강 이남이었다라는 것이 되게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동강 이남 지역은 통일신라가 되는 거고, 그 위의 지역은 당나라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698년에 되었어야 이제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죠. 그 대조영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을 몇 개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아마도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대왕광불 화엄경 변상도, 대왕광불 화엄경에 나오는 그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일반 중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변상도, 상으로 바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변상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유물들을 굉장히 많이 오늘도 볼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유물들을 우리만 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보존해야 될 유물이다 해서 유네스코에다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1995년도에 등재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라는 게 뭔지 알겠죠? 우리의 조선시대의 그 무덤이죠. 권력자들의 무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종묘라고 얘기하죠.
또 1995년도에 해인사에 있는 장경 판전, 뭐 쉽게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해인사에 있는 장경 판전, 그래서 대장경과 대장경을 보관하는 건물, 그래서 판전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1995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시켰고, 또 하나 본다면은 석굴암과 불국사. 이 석굴암과 불국사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997년도에 가서 또한 등록시켜 놓았는데, 1997년도에 등록시킨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수원 화성, 수원에 있는 화성, 그리고 창덕궁, 그리고 또 하나 또 본다면은 2000년에 와서 등재시켜 놓은 곳이 있는데, 2000년에 등재시킨 것이 바로 우리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 경주 전체를 통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 유적, 선사시대의 유적이죠. 선사시대에 있던 그 고인돌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습니다. 그 다음 2007년에 와서는 제주도에 있는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것도 등재시켜 놓았고요. 그 다음 2009년도에 와서는 조선시대 왕릉 40기를 등재시켰습니다. 또 2010년도에 와서 등재시킨 것을 본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동 화해마을,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 우리나라 한옥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있는 거죠. 한옥 건축물을 등재시켰고요. 2014년도에 와서 등재시킨 게 뭔가 하면은 군사적인 방어에 해당되는 남한산성, 그리고 2015년도에 와서는 백제 유물, 그래서 백제 유적지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그래서 그런 유적을 통째로 묶어서 백제 유적지구를 등재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와서는 산사에 있는 한국의 산지성원, 산사에 있는 한국의 그런 그 건축물에 해당되겠죠. 산지성원. 그 다음 2019년도에 와서 시킨 것이 뭔가 하면 한국의 서원, 안동에 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놓여져 있는 이런 한국의 서원을 등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등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자연유산 또는 문화와 자연이 혼합되어 있는 보함유산, 뭐 이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대표적인 그런 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였고, 또한 1995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았던 석굴암의 사진입니다. 이 석굴암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 하면 1910년대에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석굴암을 가본 사람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서 봤던 석굴암과 지금 보이는 사진과의 차이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본 석굴암의 모습이란 것은 유리 속에 들어있는 석굴암을 봤겠죠. 근데 100년 전에 발견되었을 때 석굴암의 모습은 유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석굴암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석굴암의 모습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석굴암이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짓날 해가 뜨게 되면 햇살이 석굴암 그 위에 창이 있는데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본전불 이마에 빛이 들어오도록 개방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죠.
이 석굴암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경덕왕 10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되어지는데요. 연도로 따진다면 751년에 통일신라 시대 때 751년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 석굴암은 누가 창건했다고 여겨지나요? 창건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알려져 있나요? 예, 이 석굴암은 바로 김대성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되어지죠.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김대성이 만들었다 얘기되어지는데요. 그 불국사를 창건했던 그 김대성에 관한 설화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은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하여 성과 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너무 가난하여 마을의 부자 보관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는데, 열심히 일한 그는 초가상감과 밭을 조금 마련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점계라는 선임이 육륜회라는 법회를 홍륜사에서 열고자 하여 보관의 집에 와서 시주하기를 권하자 보관이 150피를 바쳤다. 그러자 점계가 축원을 하기를 신도가 보시하기를 좋아하면 천신이 항상 보호하여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하고 안락과 장수를 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성이 이 말을 듣고 뛰어들어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과거에 좋은 일들을 해놓은 것이 없어 이같이 공궁하니 지금 보시를 하지 않으면 내세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하여 밭을 홍륜사 법회에 보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다. 대성이 죽은 그날 밤 나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모량리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의 집에서 환생하리라 하였다. 그날 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동시에 김물량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다가 7일 만에 폈다. 그 손바닥 안에 대성 두 자를 가진 간자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하여 대성이라 이름하고 그 어머니를 모셔다 아울러 복양하였다. 대성은 장성하면서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암산에 올라가 곰을 잡아 가지고 산 밑 마을에 유숙하였는데,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걸어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너를 잡아먹으리라 하였다. 대성은 두려워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귀신은 자신을 위하여 절을 지어달라고 했다. 잠에서 깬 대성은 크게 반성하고 이후 사냥을 그만두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를 창건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감동은 더욱 커져 비원이 더욱 깊어갔다. 그리하여 현세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석불사, 석굴암을 새로 세웠다. 이러한 김대성과 관계되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굴암은 김대성에 의해서 창건되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석굴암의 현재 모습 본다면 유리관 속에 있는 본존불의 모습이죠. 지금은 유리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 인공조명을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원래 모습은 바로 개방형으로 되어 있던 햇살이 안에까지, 본존불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이죠. 이게 국보 제21호와 국보 제22호에 해당되는데 법화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그 위치에서 보면은 바로 건물들이 불국사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불국사의 가을의 모습이고요. 지금쯤은 이제 잎이 돋아났겠지만은 겨울쯤 초봄에 나타나는 모습이 해당될 겁니다. 이 불국사는 경덕왕 751년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경덕왕 때 그 경덕왕의 아버지가 바로 성덕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였던 성덕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죠. 그렇게 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성덕대왕 신종에 해당되는데, 경덕왕 때 완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해공왕 때 완성했던, 그래서 제작 기간이 거의 한 30년 걸려있던 그런 종에 해당되는데, 일명 에밀레종이란 말을 붙이기도 하죠. 그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성덕대왕 신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종에 보게 되면은 그 문양이 있는데, 이런 문양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늘을 나르는 천사의 모습이다 해서 하늘에 사는 천인들의, 하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천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 민족은 하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근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늘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그 하늘은 내 안에 내려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고려로 넘어가서요.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고려의 유물들을 몇 가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이전이 통일시할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궁예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궁예를 여러 장수들이 축출해버리죠. 축출하고 이제 새로운 권력자를, 그때 권력자 누군가 하면 왕건이었죠. 왕건을 중심으로 옹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려. 그래서 고려가 이제 국호를 고려라 그랬고, 수도가 어디였죠? 고려의 수도가 그 당시에 송악이라고 그랬죠. 송악인데, 송악이라면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고려의 수도는 오늘날의 개성이죠. 송악이 오늘날 개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도 보면은 불교가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 대표적인 유물들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바꿔 놓은 것, 그래서 변상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있다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고려 불화죠.
그래서 비단에 그려져 있는 불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고구려 고분 그 고구려 불화 불교 그림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미타 삼존불에 해당되는 것인데 국보 제218호에 해당되죠. 고려의 불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수히 많은 우리 문화재들을 약탈해간 그런 내용이죠. 그 약탈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불교 불화들이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려의 불화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는데 요것은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비단 위에다가 금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수월 가는 보살도.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그 깨달음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이 이제 그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의 길은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갖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그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수월 가는 이제 보살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또 유물 하나 든다면은 고려 청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색이 바로 청자색에 해당되는데요. 고려 청자가 이제 청색은 아니고요, 블루 계열의 색은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색을 가지고 청자색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비색 이런 말을 쓰죠. 비색이란 말을 쓰는데 물이 정말 맑으면은 이 비색을 띠죠. 그래서 에메랄드 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 색이 바로 이 청자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자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건축물 몇 가지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목조가 그렇게 오래되어 있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면 아마도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한 12세기경에 건축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한 1000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면 한 1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문화가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목조 문화다 보니까 화재에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으로 환원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은 그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다 해서 그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목조 건축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 부분을 초석이 있는 부분이, 기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지붕 사이에 그 부분을 공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명칭을 쓰고요. 우리의 건축 양식을 몇 가지 종류들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옥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붕의 모습을 보고 몇 가지로 나누죠. 좌측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지붕이 서로 양면이 마주보고 있네요. 이런 지붕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맞배 지붕이라 그럽니다. 맞배 지붕.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 보니까 지붕의 모습이 4개의 면으로 지붕이 올라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우진각 지붕, 우진각 지붕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펼쳐져 있네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을 팔짝 지붕,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붕의 전통적인 지붕의 양식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죠. 그 세 가지가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리고 건축의 모습에 따라서 지붕의 양식을 아래에 있는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붕이 중간에 모여 있다 해서 이런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모임 지붕. 그리고 건축물을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십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십자형 지붕이라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 제일 아래에 보게 되면은 지붕의 모습이 전체가 한자로 정자형으로 되어 있다 해서 영문자 T자처럼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자형 지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밑에 세 개는 모양새를 얘기했는 거고 위에 있는 세 개는 지붕의 형식을 얘기했는 거죠. 그럼 제가 건축물 한 두 개 보여줄 테니까 지붕의 형식을 한번 맞춰봅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텐데요. 지붕이 양쪽에 마주본다. 맞배 지붕. 옆면을 채웠다. 우진각 지붕. 옆면을 펼쳤다. 팔짝 지붕.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부석사 무량 수전의 모습입니다. 부석사가 어디 있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 부석사가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 무량수전의 사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보 제18호에 해당되는 무량수전에 해당되죠. 지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붕의 모습을 보니까 지붕의 양식이 무슨 지붕일까요? 지붕의 양식이 바로 팔짝 지붕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수덕사의 대웅전의 모습입니다. 수덕사의 대웅전의 모습인데요. 지붕의 양식이 앞에 봤던 거하고는 다르죠. 부석사 무량수전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수덕사의 대웅전인데 지붕에 보니까 두 면이 서로 마주 본다. 지붕의 양식은요 맞배 지붕에 해당되죠. 우리의 건축물도 보게 되면은 기둥이 각기 좀 다른 모습을 보는데요. 기둥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면 원통 기둥, 미늘림 기둥, 배헐림 기둥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은 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통처럼 생겼다 해서 원통 기둥. 중간에 있는 것은 위에는 좁은데 내려오면서 점점점 넓어지죠. 이것을 가지고 민헐림 기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서는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데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암사나 뭐 쌍봉사, 뭐 화엄사 뭐 이런 같은 경우 민헐림 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민헐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중간에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부른 거, 이런 것을 배헐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기둥을 보면서 어떤 기둥인지 한번 맞춰 봅니다. 기둥은 아래 위에 똑같은 거 원통 기둥, 내려오면서 넓어지는 것 민헐림 기둥, 중간에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배헐림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예시로 건축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송광사 극락전입니다. 송광사 어디 있는가 하면 전북의 완주에 있는 그 대표적인 또 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송광사 극락전에 보니까
사진이 좀 흐리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일자로 내려와 있죠. 이런 건축 양식을 기둥 양식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원통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전남 구례에 있는 화엄사죠. 화엄사의 각황전입니다. 화엄사 각황전의 기둥을 자세히 보니까 위에는 좁고 아래가 기둥이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둥이 위에가 좁고 밑에가 넓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민헐림 기둥, 그래서 이 건축 양식을 민헐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건축물을 보여줘요. 요거는 영주의 부석사의 무랑수전, 앞에서 봤죠. 부석사의 무랑수전의 사진인데요. 기둥을 보니까 기둥이 위에선 좁은데 내려오면서 좀 넓어지죠. 그리고 내려가서 아래는 또 좁아지죠. 그래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배헐림 기둥.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건축물을 보면서 지붕 양식 3가지와 기둥 양식 3가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붕 3가지는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 팔짝 지붕으로 얘기했고요. 기둥 3가지는 원통 기둥, 민헐림 기둥, 배헐림 기둥, 그 3가지를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선을 얘기할 텐데요. 조선은 이승계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세우면서 국호를 조선이란 말을 붙이는데, 그 조선은 옛날에 있던 조선을 되새기자, 다시 찾자, 옛 조선을 다시 찾자라는 의미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만드는 거죠. 그 옛 조선이 어딘가 하면 바로 고조선이죠. 그래서 고조선을 되찾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나라는 조선이라 붙이고, 옛날 조선은 옛날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한 번 더 떠올려 본다는 의미에서 소렌진의 태주신가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신난 수시시에
와서 날 주시네 빛이 와 어디시야 하늘이시여 이제는 우리를 어디시야 다물랜 남이 홀 다물랜 남이 나 이제는 날이 주신 돌아와 어디시야 하늘이시여 이제는 우리를 어디시야 다물랜 남이 홀 다물랜 남이 나 이제는 날이 주신 돌아와 다물랜 남이 홀 다물랜 남이 나 이제는 날이 주신 돌아와 이제는 날이 주신 돌아와